의미를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서 의미를 찾으세요. 부자가 되어 삶을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려면 내 이야기 아님, 식의 1차적이고 수동적인 사고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살기. 오늘은 론 무어의 레버리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공의 기본 법칙이 깨졌다. 적게 일할수록 부자가 된다. 당신은 레버리지 할 것인가? 당할 것인가?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장들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날카롭게 날아들 겁니다. 실리콘밸리에 봅이라는 굉장히 유능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있었거든요. 능력이 진짜 좋았는데 다른 직원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그런 직원은 아니었어요. 그냥 지극히 평범하고 조용한 정규직 회사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개발자로서 워낙에 일을 잘해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무려 2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있었어요. 그의 결과물은 늘 평균 이상으로 좋았고 간결하면서도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봅은 해고됩니다. 도대체 왜?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연봉이 너무 높아 정리해고 대상자에 올랐을까요? 아니요. 회사는 순항 중이었고 그의 능력은 회사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는 도대체 왜 해고된 걸까요? 왜냐하면 봅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그냥 일을 대충 했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회사에서 정말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봅은 업무 시간 동안 페이스북을 뒤지고 온라인 쇼핑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조사해 보니까 업무 시간을 온통 자신의 취미를 위한 걸로 쓰고 있었던 거죠. 당연하게도 회사는 즉시 조사관을 불러 봅의 근무 행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 결과가 굉장히 신박한데요. 봅은 자신의 모든 업무를 중국에 있는 아웃소싱 업체에 의뢰하고 본인은 그냥 회사 의자에 앉아서 놀고 먹었다는 사실이 들통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방식이었냐면요. 아웃소싱 업체한테 1년에 3,500만 원, 자기 연봉의 20%가 채 안 되는 돈을 지불하고 일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결과물은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간에서 다리 역할만 하면서 사실상 1억이 넘는 수수료를 챙기면서 놀고 먹는 마음으로 매일 편안하게 회사를 다닌 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봅은 또 다른 회사와도 계약을 맺고 개발할 일거리를 따낸 다음에 이걸 다시 중국에 있는 아웃소싱 업체에 업무를 의뢰하면서 일종의 프리랜서 중간상 역할로 또 다른 수입까지 거두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는 해고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도덕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싶으시죠?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좀 말이 안 된다 싶은 생각도 드실 거고요. 누군가에게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가 부자가 될 여러분께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되실 겁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자세히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자 론 무어는 말합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나는 오히려 그를 승진시키고 그에게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서 또 다른 분야에 적용했을 것이다. 네, 여러분. 이제 성공의 기본이라 여겼던 근면성실하게 일해서 착실하게 부를 쌓는다는 법칙이 깨지고 있습니다. 사실 깨진 지는 꽤 됐어요. 많이들 눈치채지 못하셔서 그렇죠. 아르키메데스가 했던 이 말 기억하시나요? 나에게 충분히 긴 지렛대를 준다면 나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지렛대. 이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써야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도대체 뭘까요? 보통은 그냥 레버리지를 쓴다, 레버리지 땡긴다 할 때 그 대출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아웃소싱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들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여러분은 오로지 스스로의 비전에 따라 시간을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기술이 바로 레버리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누군가를 위해 일하고 누군가를 위해 감정을 쓰며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저당 잡힙니다. 이게 바로 누군가의 계획, 상상 속에서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중요하지 않은 일만 하거나 자신의 우선순위는 저기 어디 후순위로 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느라 매일 계속 분주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으신 겁니다. 남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이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쓰면서 정작 여러분 스스로의 일상에선 행복을 찾아볼 수도 없고 혼란과 무력감만 느끼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사회 구조가 그런 걸 어쩌라고. 내 직업은 아웃소싱도 안 될 뿐더러 회사에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레버리지를 어떻게 써. 나한테는 레버리지가 적용 불가임. 이렇게 단정 짓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건 1차원적인 사고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직업엔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단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과거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한창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제 주말에는 막 임장을 여기저기 다니고 엄청 바빴거든요. 그런데 평일에는 저와 아내가 둘 다 출근하니까 청소를 잘 못하다가 이제 주말에 청소며 밀린 빨래 이런 집안 일들을 막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때 레버리지를 썼어요. 집안 대청소는 청소업체에 맡긴 거예요. 가격은 아마 7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게 잘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시간에 임장을 다닙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임장을 다녀서 부동산 계약을 하고 저는 7만 원이라는 레버리지를 써서 그 시간에 알아보고 투자한 부동산으로 억대 수입을 올렸죠. 이게 레버리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주말이고 비도 오고 피곤하기도 한데 오늘은 그냥 집안 청소나 하고 집에서 좀 쉬면서 보내야겠다. 임장은 다음에 기회 되면 가지 뭐.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저는 억대 수입이 아니라 7만 원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핵심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 정신을 빼앗기고 매일 녹초가 되어도 그게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 진정 원하는 일이라면 그건 레버리지 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의미를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서 의미를 찾으세요. 부자가 되어 삶을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려면 내 이야기 아님, 식의 1차적이고 수동적인 사고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내가 레버리지 당하고 있나? 살아가면서 레버리지 당하지 않으려면 뭐부터 해야 하지? 나한테 의미 있는 일이 뭐지? 내 이야기 아님 해버리는 건 그냥 그렇게 살겠다는 뜻이죠. 인생이 바뀌길 원한다면 그게 언제든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은 레버리지를 써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아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레버리지? 오케이. 그럼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지? 바로 이 과정이 여러분 생각에 근육이 되어주는 거니까요. 남들 눈에 보이지도 않고 티도 안 나지만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되실 거예요. 이거구나 라고 말이죠. 레이 고퍼스는 이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두 종류다. 시도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당신이 성공할까봐 두려운 사람. 네, 여러분. 이 레버리지의 논리로 이 사회에서 우리의 선택권은 딱 두 가지입니다. 돈의 흐름을 이용하여 부를 쌓던지, 부를 쌓고 있는 사람을 위해 일할 건지. 저자는 불행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법칙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데요. 그러니까 돈은 부의 법칙을 아는 사람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에게 가장 적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에게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한테 이동해 가는 거죠. 저자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 노동자와 자본가는 돈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개념, 태도, 전략, 행동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돈을 버는 것은 힘든 일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저자는 이런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이치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스스로가 세상에 씌운 거짓된 환상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죠. 사람은 자신에게 보이는 것이 유일한 실제라고 믿으며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습성이 있다. 특히 사람들은 돈에 있어서 더욱더 거짓된 실제에 매달린다. 반면에 돈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떨까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돈을 만들어내는 것은 비교적 쉬운 시스템이다. 돈은 거의 무한대로 어디에나 풍부하게 있으며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부자들의 가치관, 신념, 태도는 간단히 말해서 어떤 가능성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겁니다. 돈에 대한 가능성을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열어만 둬도 돈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기 마련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핵심엔 레버리지 당하지 않는 삶,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당긴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면서 이제 여러분을 진정한 부자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상상의 일부가 되어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휘말린 채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단호하게 끊어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레버리지를 쓰는데 내일이라는 건 없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이상, 그리고 무언가 끌려다닌다는 느낌을 받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더 참기 어려워지실 테니까요. 내일 한다는 말은 앞으로도 그걸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관리할 수 있을 뿐이에요. 시간은 아무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많은 부자가 돈이 많기 때문에 시간적인 사치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부자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루 에너지의 최고점과 최저점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이걸 파악해서 에너지를 다루면 됩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정확하게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똑똑한 시간, 그러니까 집중력이 제일 높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가장 멍청해지는 시간, 집중력이 훅 떨어지는 그 시간에는 이제 후순위에 있는 일을 배치해보세요. 이 방법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아무런 부담 없이 살아가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시작점으로 작용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신경을 쓸 수 없어요. 모든 것에 신경을 쓰며 산다는 사람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을 아웃소싱 해보세요. 여러분 삶의 목적에 따라 우선순위가 아닌 것들은 여러분 없이도 일이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즉 그런 일들엔 다른 사람의 시간, 경험, 네트워크를 활용하시고 여러분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더 많은 일들을 해 나아가야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당신은 당신만큼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착각이다.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기 싫은 일을 막 다 아웃소싱해서 소비를 늘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입체적인 사고, 이건 정말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짜 해야 하는 일을 더는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작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시간을 버리지 마십시오.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특별한 고민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시다 보면 70대, 80대까지도 힘들고 싫어하는 그 일에서 은퇴를 못하실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막연하게나마 예측하고 있는 그 은퇴 나이보다 힘들고 싫은 그 일로부터 최대한 일찍 은퇴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오늘 영상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레버리지의 최종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여겨왔던 평범했던 그 일상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의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을 언젠지도 모를 뒤로 연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시간이 아닌 우선순위를 관리하고 레버리지 하시고요.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수십 배 레버리지를 당할 것인가? 수십 배 레버리지를 쓸 것인가? 젊은이들은 10대 시절 큰 돈을 들인 타투를 지우는데 큰 돈을 쓰고, 중년은 젊어서 서둘렀던 결혼에 이혼을 서두른다. 노인들도 중년에 얻으려 노력한 것들을 이제는 잃기 위해 노력한다. 삶은 그런 식이다. 오늘은 모건아우절의 돈의 심리학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삶의 명확한 목표가 아직 없으시거나 딱히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 없으신 분들, 그리고 목표는 있는데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인생 목표가 맞는 건지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꼭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평생 자신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살 거라 착각한다.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착각이다. 오늘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건지에 대해 완전히 분해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책은 제가 아주 예전에 5분컷 영상을 통해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책이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겁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께 인생을 똑똑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철학이 뭐죠?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저자 모건아우절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미래의 나는 과거에 내가 내린 결정에 늘 기뻐하지만은 않는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라고 말이죠.
5살짜리 꼬마들은 크면 트랙터를 몰고 싶어 합니다. 어린 소년의 눈에 이보다 더 멋있어 보이는 직업은 없으니까요. 귀여운 이 아이들에겐 부릉부릉거리는 커다란 트랙터가 그저 완전 이 세상 최고인 겁니다. 그리고 이 꼬마들은 커가면서 어쩌면 트랙터를 모는 게 최고의 직업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명성이 있거나 돈이 되는 직업을 원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대가 되면 종종 의사나 변호사가 되기를 꿈꿉니다. 이제 이 아이들 앞에 놓인 문제는 자신의 성적, 그리고 로스쿨 혹은 의대에 들어가는 비용뿐인 거죠. 저자는 10대 시절 의사라는 직업 하나만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해 간 절친한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 친구는 의사라는 그 꿈이 인생에서 너무 중요했던 나머지 수없이 재수를 했고, 그래서 결국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보다 무려 10살이 더 많았지만 하나만 보고 달려갔죠. 저자는 결국 의사가 된 그 친구가 자신의 오랜 꿈을 이루고 행복해하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며 물어봅니다. 의사 되니까 어때? 그 친구는 멍한 눈으로 말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직업이 아니야. 여기서 아셔야 할 게 직업의 좋고 나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눈치채신 분들 계실 거예요. 포인트는 미래의 나는 과거의 내가 내린 결정에 늘 기뻐하지만은 않는다는 겁니다. 저자는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과 미래의 내가 무엇을 원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다른 이야기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떨까요? 한치 앞,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걸 안 하면 죽을 것 같다는 마음가짐으로 그걸 저질러 버리고 나서 나중엔 결국 후회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는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젊은이들은 10대 시절 큰 돈을 들인 타투를 지우는데 큰 돈을 쓰고, 중년은 젊어서 서둘렀던 결혼에 이혼을 서두른다. 노인들도 중년에 얻으려 노력한 것들을 이제는 잃기 위해 노력한다. 삶은 그런 식이다 라고 말이죠. 그럼 우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양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계시죠. 굉장히 적은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삶을 사는데 만족하거나, 반대로 어떤 방법이 되었든 그릇에 맞지 않는 큰 부를 가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상 자기 그릇에 맞지도 않는 호화로운 생활을 막 즐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건아우절은 이 두 케이스에 대해서 형태는 다르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본연의 모습을 외면한 채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극단으로 빠지면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매우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 만족할 거라고 생각해 버리거나, 목표도 없이 그냥 무조건 조금 더 많은 소득을 위해 끝도 없이 긴 시간 일하는 길을 선택해 버리는 건 언젠가 후회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소박함, 반대로 거의 모든 것을 가질 때의 기쁨, 이 양극단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얼마 지나지 못해서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나중에 밀려오는 후회는 힘들다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의 엄청난 고통이 되어서 여러분께 날아갈 겁니다. 가령 순간의 기쁨들을 놓칠 수 없어 돈을 쫓고, 또 그걸 쓰는데 인생의 황금기, 노른자 같은 그 젊은 날들을 다 흘려보내고 나면 그 후회는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려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2배 더 빠르게 뛰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후회는 정말 더 고통스럽게 남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커리어나 인간관계와 같은 인생의 모든 지점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복리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끈기를 가져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저자가 이 말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뀐다고 해도 그때 여러분 상황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뭘 의미하는지 뒤에서 정말 쉽고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의 마음이 변해간다는 사실을 일단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직장인 중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자신의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거든요. 여기에는 보통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대학교 전공을 보통 어떻게 선택하나요? 의대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 점수에 맞춰 지원하고 결정하죠. 그렇게 전공이 정해지고 또 그 전공에 따라 커리어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다 고개를 들어보면 어느새 막 30대 후반, 40대, 50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나온 자신의 그 모든 선택들을 다시 되돌리기엔 너무 오랜 기간을 와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는 그저 멍한 눈의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정말 조금만 일찍 자신의 욕망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길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행동하기가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은 내 과거의 욕망이 지금은 바뀌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다음 챕터로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의 말처럼 우리 인생은 결국 다음 챕터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걸 원할 거고, 여러분이 그걸 하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따로 노니까 하루하루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할 때 우스갯소리로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고민은 여러분 스스로의 전성기를 늦출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렇게 묻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차피 살면서 원하는 건 계속 바뀔 건데 굳이 막 거창하게 인생의 챕터를 또 뭐 바꿔야 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말이죠. 이에 대해 저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이 눈을 감기 전이라고 생각해보라. 후회되는 인생의 챕터들로 인해 눈물 흘리기보다는 조금 더 행복했던 챕터들로 미소 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 대해 어떤 흥미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그걸 하느라 아침에 눈 뜨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이제는 그것의 유효기간이 끝난 것뿐입니다.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된 거죠. 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현 프린스턴 대학교 명예교수인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예전 제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카너먼 교수는 심리학자거든요. 그런데 심리학자인데 세계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어요. 천재 심리학자라고 할 만하죠. 그런데 저자가 이 카너먼 교수가 책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자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내가 글을 보면서 가장 경이로웠던 것은 그렇게 애써서 지금까지 해온 걸 그냥 그대로 폭파시킬 수 있는 능력이었다 라고 회상하는데요. 실제로 카너먼은 자신의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을 쓰면서 그 엄청난 분량의 챕터 하나를 다 쓰고 그걸 그냥 통째로 날려버리는 어마무시한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실제로 이 생각에 관한 생각은 무려 700페이지가 넘어가는 엄청난 분량의 저서거든요. 저자가 카너먼에게 그 긴 시간 동안 원고를 계속 집필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마치 아직 한 글자도 글을 쓰지 않은 사람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냐고 묻자 카너먼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한테는 매몰 비용이 없으니까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등장을 했어요. 매몰 비용. 실제로 이 매몰 비용은 미래의 여러분이 과거의 여러분에게 포로로 붙잡혀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 매몰 비용은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우리 삶을 한번 다시 보기 해볼까요? 우리는 10대 때 세상의 전부였던 그 학교를 위해 모든 걸 걸고 그 다음으로는 그 직업을 향해 고군분투해 나갑니다. 관련 전공 과목을 듣고 자격증을 따고 시험을 보고 그리고 결국 그 직업 혹은 그에 준하는 어떤 직함이라도 얻어냅니다. 우리는 비록 진정으로 원했던 회사는 아니었지만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몇 년, 어쩌면 몇십 년에 걸쳐 회사 내에서 원하는 그 자리를 얻어내죠. 그리고 이제 모든 과제를 끝냈다는 해방감이 막 들면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가 없죠. 인간관계, 성과를 비롯해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군상들을 마주하며 진짜 매일매일 녹초가 되어서 하루를 마무리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우리는 한 가정을 이룰 때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태어나죠. 이때 우리는 내가 사랑했던 일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같은 선상에 위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지점에서 어쩌면 임금은 더 낮지만 근무 시간이 자유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결국은 어디 하나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아이만 보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젊은 시절 마치 직업이 내 인생,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굴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어쨌든 옳은 선택을 했다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삶의 궤적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고요. 그렇죠. 미 연준에 따르면 미국의 대졸자 중에서 27%만이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자녀를 보는 부모들의 29%는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고요. 이들이 학사학위를 받았을 그 당시엔 10년 뒤 본인이 이렇게 집에서 아이를 보는 삶이 가장 나은 삶이라 생각하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 지점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해주는데요. 이제 막 자녀를 낳은 30대는 본인이 20살이었던 시절엔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이죠. 심리학자들이 자주 쓰는 용어 중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역사가 끝났다는 착각. 네, 나의 역사는 눈앞에 이걸 이룸으로써 끝났고 이제 더 이상의 변화는 없을 거란 착각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스스로에 대해 생각을 할 때 남은 평생 계속 지금 이 사람일 거라 착각하거든요. 일단 우리는 이것이 착각이라는 걸 몰랐죠. 10대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스스로의 욕망이 변할 수 있다는 걸 과소평가했으면서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탄하며 지금 내 인생을 이제라도 바꾸려면 한 방이 필요하다며 인생은 한 방이다를 외칩니다. 그래서 투자도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저를 포함해서요. 저자는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조언을 해주는데요. 실제로 모든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를 위한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저자는 이 계획, 안전마진의 일환으로 특별한 목적이 없는 저축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살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욕망이 바뀌어서 인생의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고자 할 때 훨씬 수월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사려고, 집을 사려고, 노후 준비를 하려고 저축하는 거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심지어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위해 저축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위한 저축만이 우리가 그렇게도 양손에 꼭 쥔 채 평생을 놓지 못하는 그 매몰 비용을 상쇄시켜 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야 이제 우리가 내 스스로의 욕망이 달라진다는 걸 깨닫고 다른 선택을 원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인생의 다음 챕터로 넘어가고자 할 때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욕망의 어느 단계에 서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을 이루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고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여러분의 욕망은 끊임없이 변할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많은 돈을 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좁고 얕은 개울에 있던 물이 깊고 넓은 바다로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진짜 그것을 찾기 위해 여러분의 잠재의식 레이더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나이는 모두 다르실 겁니다. 그렇죠? 20대도 계실 테고요. 60대도 계실 거예요. 나이랑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삶의 목표가 없으시거나 목표는 있는데 그 목표가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다 좋습니다. 아직 그 시기가 오지 않았다면 준비하고 기다려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시라는 게 아니라 기다리되 준비만 잘 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직 삶에 명확한 목표가 없다는 이유로 시간, 돈, 건강 막 쓰시면 안 됩니다. 그것들을 현명하게 관리하시면서 삶의 다음 챕터로 나아갈 때 써야 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요. 그간의 시간들, 그동안의 세월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매몰 비용만 바라보고 계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는 가야죠.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양극단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걸 놓치기 싫어서 여러분은 그동안 가족과의 시간을 애써 외면했고 또 이걸 놓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모르는 척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안 될 거라고 단정 지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정말 어떤 삶을 원하는지 여러분의 진짜 욕망, 진짜 성공도 애써 외면하며 살아오진 않으셨나요? 오늘은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 여러분은 결국 그것들을 원하게 되실 거예요. 목표가 생기실 겁니다. 여러분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으셨을 때 벅차 올라야 합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갈아 끼우신 분들 반응은 그래, 나 부자 될 거니까 내 얘기네 하시거든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거의 1년 만에 대저택 라디오가 이렇게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매주 월화수는 대저택 서재를 통해 부를 끌어당기는 최고의 명저들, 그리고 저를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준 인생책들을 통해 저의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 초반에는 부자가 되는 마인드를 확실히 장착하고 금요일 혹은 주말엔 이렇게 다소 편안한 모습으로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마인드부터 시작해서 돈의 원리, 나아가 인문학부터 심리학, 뇌과학 분야까지도 폭넓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참 좋아하는 저서인데요. 브라운스톤의 부의 본능에 담겨있는 인사이트 중에서 무의식까지 완벽하게 부자가 되길 바래야 진짜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제 주위에만 봐도 그렇고요. 주위가 아니라도 저에게 보내주시는 많은 사연들을 봐도 거의 90% 이상은 소위 부자가 되기 위한,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관한 고민과 어려움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상하긴 하죠.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계획대로 잘 안 풀리고, 심지어 결정적인 순간마다 진짜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하려고 했던 건데 결국 나중에 보면 잘못된 결정이나 섣부른 판단이었던 경험, 그리고 그걸로 인해 결국 부자가 될 수도 있었던 그 기회를 놓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가령 그때 들어갈걸,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겠죠. 정말 진지하게 집을 사려다가 어찌어찌 어떤 스토리와 의사결정, 판단을 통해 결국 안 샀는데 집값이 날아가 버리는 걸 목격하셨던 경험. 정말 이 주식을 이 타이밍에 사야 되나?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진짜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몇 번을 갈등한 끝에 안 샀더니 그 주식이 날아가 버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때 저자는 이걸 점검해 봐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가치 분석 모델이나 시황 분석 같은 걸 점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렸던 무의식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강조해요. 저자가 굉장히 흥미로운 예시를 들려주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이 이야기는 최면술로 투자자의 무의식을 변화시켜 성공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로버트 크라우치의 이야기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를 찾아왔다. 그는 30년간 성공적인 거래를 해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매달 억 단위로 손해를 보기 시작했다. 5개월 연속 손실을 보고 난 뒤 그는 로버트 크라우치에게 도움을 청했다. 돈을 잃기 시작한 것은 그가 젊은 부인과 이혼하고 난 뒤부터였는데 그는 자신의 매력이 떨어져서 부인이 떠났다고 자책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돈을 잃음으로써 자신에게 벌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남성은 최면술을 통해서 이혼의 유책 사유가 자신이 아닌 아내에게 있다는 팩트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딱 3일 만에 다시 이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담가 최면을 도와줬던 크라우치가 오히려 그 남자에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금방 이익을 낼 수 있었나요? 그 남자가 대답합니다. 매매 방법을 바꾼 건 아닌데요. 뭔가 전보다 훨씬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크라우치는 다시 물었습니다. 돈을 잃었을 때랑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남자는 다시 대답합니다. 나는 돈 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이 사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 뿌리 끝까지 내가 부자가 되길 바라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저자는 또 이런 말도 전합니다. 뇌과학 역시 무의식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내놓고 있다. 한 와인 전문점에서 하루는 프랑스 음악을 틀고 다른 하루는 독일 음악을 틀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프랑스 음악을 튼 날은 프랑스 와인이 77%의 비율로 팔렸고 독일 음악을 튼 날은 독일 와인이 73% 비율로 팔렸다. 그런데 와인 구매자에게 음악의 영향을 받아서 와인을 골랐냐고 물으니 7명 중에 1명만 그렇다고 대답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 무의식의 엄청난 위력을 일상에서 매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심으로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이 무의식은 도대체 어떻게 깔리는 걸까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한 3,000번 정도 말씀드려서 너무 잘 아실 텐데요. 바로 부모님 혹은 가족들이 설치해 주는 겁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건 DNA와 경제적인 부분들이 다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이 잠재의식에 깔리는 부의 소프트웨어도 같이 물려주는 게 정말 제일 무서운 거라고요. 저자 역시 똑같은 말을 해주는데요.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부자와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세뇌당했거나 지금도 가족들로부터 비슷한 말을 듣고 있다면 이 말들은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무의식으로 흘러들어가 각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의식이 여러분 삶의 중요한 선택마다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 앞에서 절대로 부자를 욕한 적이 없다. 이 무의식이 부자가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이런 말 자주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부모 뒷받침을 전혀 받지 못해서 가난하다. 나는 돈 쪽으로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부자 되긴 글렀어. 이런 말은 가족, 그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나오는 말이거든요. 혼다케는 그에 져서 돈과 인생의 진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돈이란 이런 것이다. 돈과 이렇게 지내면 좋다라는 자연스러운 감각을 갖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돈에 얽힌 여러 경험을 하고 부모, 친척, 학교 친구와의 사이에서 다양한 극적 상황을 겪고 일종의 트라우마를 겪으며 어떻게 함께하면 좋은지 돈의 설계도에 정보가 기록된다. 돈의 설계도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살펴보면 재미있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인생을 만들어가는 구조가 보인다는 거다. 그런데 이 돈의 설계도는 부모가 자주 언급했던 말투로 연결된다. 부모가 돈 버는 게 정말로 힘들다라고 항상 불평을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버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당신의 지금 재정 상태가 부모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는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대부분 얼굴이 어두워지거나 절망적인 표정을 짓는다. 실제로 부모가 돈과 잘 지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신의 부모는 돈과 잘 지내고 있는가?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 일어난 과거의 일을 다시 마주하거나 치유하는 것으로 지금의 경제 상태까지 변화한다. 돈의 설계도는 인생의 구조이기 때문이다. 부모처럼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부모와 다른 인생을 목표로 하기도 한다. 돈에 대한 가치관은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 만약 조부모가 사업에 실패해 집안이 고생했다면 부모는 안전을 추구하는 직업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부모를 보며 자식은 조부모와 같은 사업을 동경한다. 즉, 가족들의 저녁 식사로 돈에 대한 가치관을 알 수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다. 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돈 설계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는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설계도가 부자와는 거리가 멀다 하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으면 그만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브라운스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당신은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당신은 돈을 좋아하고 돈도 당신을 좋아한다. 당신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돈을 벌어 마땅하다. 여러분, 이렇게 돈과 친하게 지내는 마음을 무의식에 제대로 각인시키려면요, 일단 부자를 싫어하는 마음부터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삶이 진심으로 아주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기색이 없으시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그동안 부자를 완벽한 타인으로 보고 싫어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스스로 다짐, 이렇게 해봤자 완전히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부자를 미워하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 그건 이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그 최면 치료를 받았던 30대 남성과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더 와닿게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잠재의식은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부산에 있는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에 서울을 찍어놓고 여러분 스스로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서울 안 가. 서울 진짜 싫다.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온몸으로 맞바람을 맞으면서 뛰려고 하시나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잠재의식의 방향이 고장나 버려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식과 잠재의식을 부자가 된다는 한 방향으로 동일하게 맞춰야 부자가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원시시대 때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부자는 무리 생활에서 제거 대상 1순위였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로 뭉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혼자만 유독 다르게 뭘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막 하는 그 사람은 무리의 평화를 해치는 존재니까 그 무리에서 배제하거나 처형시켜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원시시대의 원시인의 감정이잖아요. 지금 2023년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 혹시 원시인 감정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게임의 룰이 달라졌습니다. 그 게임의 이름은 자본주의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똑같은 시간을 일했는데 똑같은 월급을 받지 않는 게 더 이상 1도 억울한 일이 아니잖아요. 아파트라고 해서 가격이 다 똑같은 속도로 오르지도 않고요. 이제는 돈 버는 기계를 장만하지 못하면 스스로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해야 하는 룰이 만들어진 겁니다. 빨간색 메뚜기가 들판을 보면서 왜 들판은 빨간색이 아니라 초록색일까? 라고 불평만 해봤자 결과는 가장 먼저 새의 눈에 띄어서 바로 잡아먹힐 뿐이죠. 저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비판이 아니라 적응이라고 강조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남의 성공을 칭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칭찬의 이득은 칭찬을 하는 사람에게 70%, 칭찬을 받는 사람에게 30%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걸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또는 공적인 자리에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하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칭찬받는 그 사람도 좋게 생각되지만 아마 칭찬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굉장히 사람 좋아 보이고 신뢰도 가고 나도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저자가 하는 말 중에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라는 이 말, 저 역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람은 대부분 어떤 자극이 딱 오면 본능적으로 반응하거든요. 배고프면 먹고, 예쁜 물건을 보면 사고, 보이는 대로 믿고 쉽게 화내고 울고 낙담하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성공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은 자극에 대해서 이런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있는 이 공간에 자유의지라는 걸 두는 거예요. 배고파도 참을 줄 알고 본인을 막 휘두르려고 덤벼드는 주변 환경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부자가 되실 여러분들은 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의 방향을 세팅하는 것도 그냥 몰라 하지 마시고요. 쉽지 않더라도 돈이 좋고 부자가 될 거다라는 코딩 한 줄을 여러분 잠재의식 소프트웨어에 각인시켜야 하는 겁니다. 만약 어려서부터 돈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가족들로부터 주입을 받으셨다면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부자의 줄에 서세요. 부자들은 마치 여러분과 다른 인간 유형 혹은 다른 무리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내가 진심으로 함께할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고 부자가 결국 되실 거고 게임의 룰은 달라졌으니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부자는 세상을 정말 다른 방식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건 저도 정말 강하게 느낀 건데요. 부자가 아닌 사람은 무의식 차원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방어를 하면서 부자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자는 모든 계층의 생각을 간파하고 그걸 적극 활용해요. 부자가 되기 쉬운 태도가 있습니다. 반면 가난하게 살기 쉬운 태도도 있죠. 제가 방금 태도라는 단어를 언급했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감정을 낳고 감정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결과를 낳습니다. 생각, 감정, 행동, 결과인 거예요. 바프록터에 따르면 태도라는 건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까지가 바로 그 사람의 태도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태도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태도가 전부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시기나 질투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감정이 들면 속으로 하지 마 라고 크게 외쳐보세요. 이거 허접해 보여도 굉장히 도움되실 거거든요. 자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신을 회복한다는 게 바로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한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희망이라는 걸 품기가 진짜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의 속마음부터 바꾸는 이 먼지같이 작은 성공을 쌓아서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진짜 부셔버리는 작업을 해보십시오.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말을 해주는데요. 가난한 사람이 모두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다 라고 말이죠. 부자들을 연구해온 톰 콜리에 따르면 신기하게도 부자들 중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의 긍정적인 사고가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부자가 됐으니까 풍족하고 어려운 게 없으니 긍정적으로 된 거 아니냐라고 말이죠. 아닙니다. 자수성가를 한 부자들은 자신이 가난했을 때조차 그때조차 자신이 부자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하니까요. 만약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메시지들이 아직도 뭔가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아직 부자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깔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들으셨을 때 벅차 올라야 합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갈아 끼우신 분들 반응은 그래 나 부자 될 거니까 내 얘기네 하시거든요. 그런 반응이 진심으로 무의식 저 밑바닥에서부터 확 올라와야 합니다. 부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배우십시오.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부자라고 생각을 딱 하신 다음에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번, 두 번씩 이제 해보시는 겁니다. 이런 연습을 해보시라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런 연습이 되고 이제 자연스러워지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남이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두 손에 꼭 쥐고 육하 원칙을 여러분 손으로 직접 정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런 조언을 건넵니다. 방법은 간단하다.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돈도 벌고 싶은 생각이 든다. 정서적으로 안정되려면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 사랑과 존경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부부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관계가 좋지 않다면 회복하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러면 용기를 내기도 부자가 되기도 더 쉽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께 용기를 주고 여러분을 인정해주는 여러분의 그 목표를 말도 안 되게 큰 그 목표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십시오. 그게 설령 타인일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버리세요. 여러분 인생의 독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끝끝내 해낼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여러분 곁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